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챕터는 8장 정신건강에 대한 독특한 도전들과 MDR-TV 질병 개량학의 중요한 관점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발표를 맡은 나세환, 강혜윤, 김정환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이라는 특이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네글렉트되고 있는 멘탈 헬스의 현실, 멘탈 일니스를 퀀티파이하고 리포트하는 것의 어려움, 강한 나라에서 멘탈 헬스의 현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직면한 정신건강 문제, 멘탈 헬스 케어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네글렉트되고 있는 멘탈 헬스의 현실입니다. 정신건강은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보건과 다소 어색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국제보건이라 함은 결핵과 같은 인펙셔스 디지즈나 아니면 만성질환 같은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정신건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의학과는 좀 다르게 분류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뭐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 그것도 도시에서는 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제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어떤 정상적인 슬픈 감정을 우울증으로 메디컬라이즈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멘탈 일니스는 그 실제 프리벌런스에 비해서 덜 진단되고 있고, 그리고 항우울제와 같은 정신약과 약들이 덜 사용되고 실제보다 덜 사용되고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로우 인컴 나라들도 이런 정신 질환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그 피해가 감염 질환이나 만성 질환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서론에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멘탈 디스오더의 디지즈 벌든이 그 리소스가 얼로케이션 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로우 인컴, 미들, 하이, 어퍼 인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달리의 퍼센테지에 비하면 버젯에서 사용되는 비율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니글렉트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니글렉트 되는 것 중에 또 이유는 멘탈 일니스를 어떻게 개량화하고 보고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과 같이 더 멘탈 헬스에 더 취약한 집단에서는 그만큼 보고가 적게 되고 있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언더 다이그노스도 되고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마저도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우 인컴 컨트리 같은 경우는 더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진단 기준, 아주 대표적인 진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DSM-5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나라만의 어떤 문화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좋을 텐데 그냥 결국 DSM-5로 다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염성 질환이나 비전염성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퀀터파이 할 것인지, 어떻게 그 정확한 디지즈 벌든을 수치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신질환과 이런 진짜 실제로 이런 메디컬 질환들의 어떤 계속 악순환은 이제 악순환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WHO 보고서에 There can be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라는 문장이 삽입되는데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게 됐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멘탈 헬스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다수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요. 또 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은 가난에서 기인하고 또 그 결국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호플리스니스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 그리고 폭력에 더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국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이런 굶주림과 같은 문제들이 이것을 가속화하고 이것을 이제 사회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만성 질환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보시면 수어사이드 레이시 어떤 이런 멘탈 헬스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나라들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하면 여기 휴먼 리소스도 이제 이런 아프리카가 너무 열악하게 돼 있고 이런 못 사는 나라에서 어, 정신 건강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특히 대표적으로 여성 아동 노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무지되고 등한시됐을 때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비난하게 될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스티그마가 남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인생 전반에 장기적으로 이제 기본 인권조차 이제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과 전체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멘탈 헬스 케어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어, 이런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들이 멘탈 헬스의 꼭 그런 프로페셔널이 아닐지라도, 그냥 스페셜리스트가 아닐지라도, 어쨌든 훈련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접근하여 이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들에서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나되었고 WHO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론칭해서 이거를 이제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장에서 장애보정 수명 발표를 맡고 있는 경상대학교 예과 1학년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장애보정 수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28일 마이티 OT 때도 잠시 장애보정 수명의 개념을 배웠고 또 먼저 웨비나 진행해 주신 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미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OT와 웨비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장애보정 수명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정 해에 일어난 때이른 죽음과 장애를 야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장애에서 자유로운 미래의 삶에 대한 현재의 가치입니다.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서 쉽게 설명드리면 1년의 장애보정 수명은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상태에서의 1년의 손실입니다. 처음 장애보정 수명을 들으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손실된 시간을 제외한 건강한 상태에서의 수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장애보정 손실수명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장애보정 수명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질병 부담 연구 Global Burden of Disease는 수백 개의 질병과 부상, 그리고 위험 요인에 의한 건강 악화를 수치화합니다. 이 연구에서 장애보정 수명으로 질병 부담을 수치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장애보정 수명 계산에 쓰이는 요인인 질병 가중치입니다. 주요 질환의 질병 가중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1990년도부터 2017년도 조사 결과까지 나왔고
2017년에 장애 보정 수명을 도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나세환 선배님이 발표하셨던 정신병의 한 종류인 조현병에 대한 전 세계의 장애 보정 수명 분표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혜윤 선배님이 발표하시는 다재내성 결핵의 나라별 장애 보정 분포를 그래프로 형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 보정 수명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장애 보정 수명을 쉽게 도표로 표현하자면 이 밑에 있는 그 다이어그램과 같고요. 근데 장애 보정 수명은 뒤에서 설명드릴 통계 지표의 하나로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서보다는 통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장애 보정 수명을 한꺼번에 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주로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장애 보정 수명의 계산의 보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살 아이의 삶의 가치와 20세 성년의 삶의 가치와 80세 노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국제보건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보건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정량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이대별로 폭넓은 사회적 선호에 따라 경제적 생산성을 고려해 장애 보정 수명이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령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또 수능 지문에서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인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현재의 100만 원이 미래의 100만 원보다 조금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데서 나온 개념입니다. 인간은 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들에도 이 개념을 적용합니다. 건강도 이 가치들 중 하나고 따라서 건강이라는 가치도 이를 바탕으로 계산함으로써 보정이 필요한데 현재의 건강 수준을 1년 뒤 미래의 건강 수준보다 4% 더 중요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네, 장애보정 수명의 계산법과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왜 이 장애보정 수명이 등장했는지와 장애보정 수명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보정 수명은 세계은행에서 현재의 요약적인 측정법들 대신 질병 부담의 미묘한 차이와 복잡성을 좀 더 명확하게 포착하려는 목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머레이의 연구팀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장애보정 수명은 국제적 질병의 부담 분석, 각 나라의 보건 정책 예산안 편성 외에도 국제 보건과 각 나라 보건의 다양한 부분에 폭넓게 쓰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애보정 수명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보정 수명은 이환율, 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과 사망률, 특정 집단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하는 비율보다 더 현실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 지표입니다. 그래프는 책에도 나와 있는 탄자니아의 모로고로에서 장애보정 수명과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여 예산안과 실제 보건 문제가 현재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보건 문제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보건 예산을 배분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보정 수명은 질병에 인한 장애나 부상을 통한 개인 건강 손실의 수량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영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중 한 가지로는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의 순위를 수치하여 결정지었습니다. 다음의 표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저기 지금 파란색 형광펜 쳐져 있는 것이 프랑스고요. 프랑스가 1등, 일본이 10등, 미국이 37등, 우리나라는 38등 등 전 세계의 나라를 전부 서열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를 멕시코의 훌리오 프랭크 보건부 장관이 여기 나와 있는 훌리오 프랭크 보건부 장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국민건강보험의 구축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향으로는 병원체에 의해 발병하는 에이즈나 TB, 말라리아 같은 질병들을 국제보건이 주로 주목했었는데 장애보정 수명을 통해 정신질환이 국제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국제보건에서 정신질환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의 우선순위가 현실적인 질병 부담 순으로 재조정되고 가난한 사람의 보건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대비 효율성 촉진을 통한 보건 시스템의 지출 감소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종 보정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질병 가중치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보정 수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농촌이나 물자가 부족한 환경의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수치 자료가 없어서 주변 지역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통계 결과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현실과는 다른 통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왜곡한다는 점인데, 주관성은 질병 경험의 본질이지만 장애 보정 수명의 정의상 무시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과 같은 사회적 고통의 개념이 포함되는 질병의 영향을 간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같은 연령의 죽음이라면 똑같이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생산성에 기반을 두어 비교당하므로 부유층처럼 잠재력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질병에 중점을 두고 싸우도록 보건 자원이 할당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령 가중치에 대한 타당성 의심입니다. 사회와 인구 집단에 따라 연령별,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데, 하나의 연령 가중치로 모두 적용하기도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가중치를 바꿔서 쓰자니 어느 정도 범위로 끊어서 연령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중 약물 내성 결핵과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의 한계 발표를 맡은 강혜은입니다. 다중 약물 내성 결핵 사례를 통해 공중보건 영역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 분석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MDR-TB, 다중약물 내성 결핵에 대해 생소하실 텐데요. 다중약물 내성 결핵이란 영어로 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로 결핵의 1차 치료 약제인 리팜핀과 아이소나이아지드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결핵을 말합니다. 감염자 수가 연간 50만 명이나 되고, 하지만 그 중에 1% 이하만 높은 수입을 받는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효율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중약물 내성 결핵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료법을 개발해서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처음으로 마이코박테리아 배양을 진단하고 이제 약제 민감성을 시험하고, 그리고 2차 항결핵 물질을 사용하고 감염을 통제하고, 그리고 약제를 직접 복용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더니 이제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서 1992년에는 이제 위와 같은 일련의 치료 과정을 다제대성 결핵의 치료의 표준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계보건기구는 다츠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다츠는 밑에 보시다시피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for Tuberculosis Treatment로 단기 직접 복약 확인법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단기 직접 복약 확인법을 통해서 직접 환자가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지,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면 이제 약을 잘 복용할 때까지 잘 지켜봐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약을 제대로 복용했는데도 문제가 나타나는 환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내성을 의미하는데도 이제 기존에 해왔던 절차와 방식대로 1차 요법을 반복해서 적용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잠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와 같은 WHO가 사용했던 그 다츠라는 치료 방법을 사용했던 나라가 이제 페루입니다. 페루는 전 세계에서 다츠를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결핵을 치료했다고 평가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제내성 결핵의 균주 보유자가 90%나 해당했고, 그리고 약제 내성이 나타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문제 환자로 분류하고, 이 환자들에게 치료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강제 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문제가 나타나서 이 방법을 없애고 소시엔살루가 다츠 플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치료 프로그램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핵에 대한 2차 약제를 사용하고, 객단 배양을 통한 검진, 약제 수용성 검사, 그리고 복약을 직접 관찰하는 개인화된 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츠 플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더니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무려 다제내성 결핵의 이제 난치성 환자들이 83%나 이제 완치율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제 미국은 65%의 완치율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 83%가 얼마나 유의미한 수치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페루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WHO는 이제 공리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약이 잘 듣는 다른 질병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는 MDR-TB를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MDR-TB를 간과하고 이제 약이 잘 듣는 1차 결핵에 대한 이제 비용을 더 많이 이제 그 부분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러시아나 라트비아 등의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는데도 1990년대까지 이제 다츠 플러스 프로그램 접근 도입을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기관이 이제 주장하고 옹호한 노력 끝에 겨우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네, 지나치게 결핵약이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인상되면서 환자의 접근성이 감소했고,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 베다퀼린이라는 약제내성 결핵 치료를 위한 신약인데, 이 또한 이제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이제 가격 인하 조치에서 제외된 국가에서 현재 6개월 치료당 3천에서 3만 달러의 약값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이면 당연히 결핵을 치료하고 싶어도 이제 제대로 된 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WHO 산하의 GLC 메커니즘에 승인한 사람, 즉 결핵 치료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6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품질 보장된 약제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결핵을 치료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렇듯 비용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전 세계 다중약물 내성 결핵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개입이든 의도치 않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엄격한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이 없을 경우에 특히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페루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제 한결의 약제 저항성에 대한 임상적인 이런 이제 자료들과 그리고 이전에 MDR-TB와 함께 이제 함께 싸웠던 여러 국가의 경험을 이제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츠의 포괄적인 활용이 지금 약물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페루에서는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까와 같은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균주 보유자가 9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동시에 모니터링과 이제 평가를 실시하는 횟수를 더 늘리면 약물 저항성이 얼마나 더 발생하는지 더 빨리 이제 탐지할 수 있으니까 MDR-TB가 널리 퍼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관료주의적 합리화가 지닌 양날의 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네, 다츠는 비용 대비 효율성과 이제 빠른 수행 속도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관료주의적 합리화가 페루의 결핵 치료 프로그램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결핵 통제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는 있게 했는데 이제 약물 내성 질환이 나타났을 때 지혜로운 대응을 막는 우를 범했습니다. 네, 이러한 교훈을 얻어서 이제 WHO도 많은 이제 MDR-TB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추가적으로 2018년 8월에 약진해성 결핵 환자를 위한 치료법 개선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새 권고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책에는 없는 부분이고 WHO가 아까와 같은 이제 실수와 오를 범해서 이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이 보시면 무조건 그 이제 수행 가이드라인에 맞게 다츠라는 수행 가이드라인에 맞게 결핵을 치료했었는데 이제는 활동적인 모니터링 아까 교훈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모니터링을 포함을 했고 그리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상담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결핵 치료를 효율성을 좀 더 높이도록 이제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피드백을 훨씬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결핵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국가별로 실시간 전염병 현황을 알 수 있는 대시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환자가 어떻게 이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우선화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를 아우르는 결론을 김정원 학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 개량학의 관점에서 정신질환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장애보정 수명의 의미와 계산법, 또 이에 의의와 한계,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보아서 실패했던 MDR-TB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WHO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보정 수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제보건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는 다른 도구는 MDR-TB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하나의 통계 지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도구들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과 도구의 무비판적인 사용 대신 각종 모니터링과 평가, 연구 등의 피드백 결과를 통해 국제보건에 주의 깊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